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돼지해가 시작된 지 이제 20일 정도 됐습니다. 엊그제 같이 조화를 했는데 벌써 이제 20일이나 지나서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거에 들어간 스님들도 이제 한 달 뒤면은 해제합니다. 여러분들 숙제들 잘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2달 전에 숙제 받아갔는데 그때는 좀 해볼까.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뭐 받았더라.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정신 나간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얼 빠졌다는 소리 하잖아요. 얼이 뭐냐면 정신이란 말이거든요. 민족이 얼이 빠졌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가까이 하면서 조선 사람들 억압하고 강제징용하는데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한 사람을 민족 혼이 빠진 사람이다, 얼이 빠진 사람이다 이런 말하고, 또 요새 넉나간 듯이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얼이 빠졌다 이런 소리 하죠. 이 얼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정신 빠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2달 전에 숙제 받았는데 숙제가 지금까지 안 챙기지고 있는 건 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 빠지게 지내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취생몽사, 한문으로 취생몽사라 이래 부릅니다. 취생몽사가 뭐냐? 일평생을 술 취한 듯이 살면서 죽음에 이르고, 몽사는 꿈꾸듯이 이 세상을 마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신 아니게 산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취생몽사 하면서 사는 거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게 이제 평소에 마음속에 이제 자기 화두가 있잖아요. 뭐 아미타불 하든지 아니면은 저 대비주를 배우든지 이러면서 속으로 뭘 하나를 딱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얼차리는 군대에서 얼차리 하는 거 있잖아요. 얼차리가 뭐 얼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이란 말이 바로 이 정신 차리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챙기는 것도 이 얼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죠. 자기가 평생 살면서 어떤 살림살이로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 탓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날 이리 낳아줘서 그렇다, 내가 못난 남편 만나서 그렇다, 아들 말 안 듣는 것도 우리 아들은 환경이 저래서 저렇다, 전부 다 남 탓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 탓인가? 자기 탓이야. 그러니까 자기 탓은 자기가 얼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자기를 못 챙겨가지고 결과가 그래 나타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이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라 얼 빠진 분들이 몇 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화두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얼 빠진 분들이고, 또 제가 2달 전에 화두 내드리는데 그게 뭐였고 이래가 물어보는 사람들도 얼 빠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사는 게 눈 깜짝할 새 인생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화살과 같은 거고 흐르는 물과 같은 게 인생이라 이러는데 생각해보면은
20대 아름다울 때가 어제 저녁 같았는데 벌써 내가 지금 나이가 이랬는데 내 정신은 아주 부드럽고 예쁜 그 시절인데 거울 쳐다보면은 아주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이제 이 화장품 아무리 찍어 발라도 이게 주름이 안 펴지고 피부가 옛날처럼 탱글탱글 안 하고 보톡스 주사도 저기 한 보름 정도만 효과 있고 보름 지나면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거 화장품 중에 제일 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 있잖아요. 그거 제일 비쌉니다. 그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다 그러냐. 근데 병은 되게 예뻐가지고 병값이라 안에 내용은 조금만 서너 번 찍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근데 그 젊으실 거라고 그거 이제 찍어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티라는 말이 뭐냐면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안티. 예를 들면 안티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인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안티 에이징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이 뜻이거든. 내 나이 돌려도 이 말이로. 그거 찍어 말하면서 내 나이 돌려도 하는데 그게 됩니까? 조금 이제 보기에 약간 주름살이 약간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것도 저녁에 씻고 나면 다 끝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정신을 차리는 데서 아름다움이 풍겨 나오지 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전에 예쁘게 나왔던 그 배우들이 늙어가면서 아주 초하게 늙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 젊을 때는 예뻤는데 왜 저래 얼굴이 저렇게 변했나?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얼굴에 뭐 수술도 하고 그 입술도 까기 비고 눈도 째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멀쩡한 눈 가진 사람이 남자들도 그런 깨구리 눈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눈 수술하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도 나는 이유가 있겠죠.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수술하니 그런 건 뭐 괜찮은데 좀 저개비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 돌려도 아무리 해봐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 마음 닦는 거 이거밖에 좋은 게 없습니다. 마음 닦으면은 마음 닦은 그게 얼굴에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잔주름이 있고 얼굴에 검부슴이 피더라도 그거 참 그 모습이 아주 고결해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서양의 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휘자가 80이 다 돼가지고 그 이제 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걸 봤는데요. 그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분의 얼굴이 클로즈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아주 이리 쪼글쪼글한 얼굴에다 그런데 그 뭔가 고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고 연구하면서 오직 그 한 군데 몰두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연주할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게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젊은 20대가 피부 탱글탱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고상한 것은요, 젊은 사람한테는 안 나옵니다. 그 내면에 수양한 이런 사람한테만 드러나는 연륜이 가져오는 그 깊이, 그 다음에 세월의 풍파를 느껴가지고 그걸 모든 인생한테 해양하는 이웃 사람들을 내 나라에 이렇게 해양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그건 나이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젊은 나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수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큰 포용력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배려하느냐, 이런 데서 인품 드러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탈 때는 했을 때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하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일어나가 어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젊은이가 젊더라도 그 인품이 보이는 거. 그 사람 얼굴이 아름답고 뭐 젊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 인품이 대단하구나. 저 마음씨가 대단한 거야. 우리는 그런 데서 점수를 더 줍니다. 근데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 앉아있으면서 어른이 와도 모르고 책만 지다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아들 그건 미워 죽는 거죠. 여기는 모습만 저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점수를 주느냐를 딱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인격에서 그 점수를 더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용모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인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행위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고 자기가 자기의 칭찬을 듣게 만드는 거 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복도 자기 스스로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그걸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재벌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행실이 나쁘면 정말 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복을 스스로 짓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 어떤 그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그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딸한테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키웠는데 하루는 달이 휘영정 떠가지고 왕과 왕비가 그 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칭찬했어요. 우리 딸은 너무 효성스럽고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국왕 부부가 있는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도 달 구경하러 올라온 거라. 그래 그 귀여운 딸한테 아버지가 물은 거라. 딸아 무슨 부족한 게 없느냐 이러니까 아버지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너는 달덩이 저 공중에 떠가 있는 저 달보다도 더 아름답고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복덕이 많아가지고 네가 그리운 것 없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고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게 다 이 아버지 덕택이 아니겠냐 이러니까 딸이 딱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건 제 복이지 아버지 복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좀 당돌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네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아버지 덕이 아니고 누구 덕이냐 이러니까 아버지 그건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복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애를 그냥 공중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공주가 맨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헤매는데 어딜 한 군데를 가니까 어떤 거지가 동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거지 용모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 때가 깨재재하고 옷은 남루하지만은 얘가 뭔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도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어가 그 거지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같이 구걸을 하기 시작해. 그래 이제 그 남자 거지가 이리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같이 구걸을 하는데 구걸하는 게 처음이 뭐예요. 그래 이제 이 남자가 구걸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동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됐습니다. 서로 밥도 있으면 갈라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이 처녀가 이 남자를 며칠간 이렇게 보니까 인품이 아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났지만은 이 남자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얘가 인연이 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허락은 없지만은 내가 이 남자를 내 서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 뜻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제 거지 총각이 나도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좋으니까 그래 같이 지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낼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터가 있는데 거기서 움막을 하나 짓고 지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 이제 그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움막을 거기서 지냈는데 하루는 이 여인이 땅을 이렇게 파다가 뭐가 딸가락거려가지고 파보니까 단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단지를 열어보니까 안에 금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거지 청년의 아버지가 옛날에 큰 부자였는데 이 청년이 클 때쯤 돼서 집안이 몰락을 해서 이제 이 애는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부자로 살던 아버지가 금을 땅에 숨겨놓고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죽어가지고 그 이제 집터 속에 그 땅 속에 그 금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발견해가지고 그 자기 이제 거지 남편한테 땅에서 금이 나왔다니까 그 아버지가 옛날에 숨겨놨던 것 모양이다. 그래 이제 그래가 그걸 팔아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이제 아주 이제 잘 살게 된 거야. 그래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 국왕이 자기가 내쫓은 딸이 아무래도 이제 그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방을 내붙여가지고 이제 딸을 찾는데, 그래, 이 딸이 나와서 또 보니까 방이 붙었는데 자기를 찾는 방이라.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 병사한테 통보를 하니까 병사가 왕한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집에 행차를 해서 보니까 아주 대궐 같은 집에다가 뚱뚱거리고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이제 상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상봉을 해가지고, 그래,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살게 됐느냐니까. 그래, 이제 딸이 궁 밖을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때야 아버지가,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잘 사는 거는 내의 복이 아니고 네의 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복 가지고 태어나는데 가지고 온 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화도 있듯이 하늘에서 자기 생명을 줄 때 인간한테는 본래 30년 동안 살게 수명을 준 거라. 그럼 이제 신이 이 모든 이 만물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한테 생명을 주는데, 그런데 인간이 제일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니는 30년만 살아라. 이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가 떠와가지고, 소가 나는 얼마나 하니까, 그래, 니도 30년 살아라. 이러니까, 아이고, 전 30년 살기 싫습니다. 2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20년만 그럼 나머지 10년을 어찌하려니까 인간이 옆에 있다가 그거 내줘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가져가라. 이런 10년이 이제. 그래, 이제 그 좀 있으니까 원숭이가 와가지고 나도 시간을 달라 하니까 니도 30년 해라니까 30년 싫습니다. 20년만 좀 있어. 하니까 그래, 20년 줄게. 나머지 10년은 어떻게 하려니까 인간이 옆에 있다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은 30년을 살았는데 30년 이후로 10년 동안은 소은혜를 갚는다고 빼빠지게 일망하는 거라, 10년 동안은. 그리고 이제 한 50살부터는 정년퇴임도 하고 자고 이래가지고 원숭이 은혜 갚는다고 그냥 원숭이 빵 까듯이 방 안에 앉아 이거만 하라는 그게 인생이야. 우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개척하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닦는 것도 지가 착한 일 해가지고 지복 닦는 거지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거는 지가 전생에 복 닦아난 게 있어가지고 쓰는 거고, 금생에 이제 나머지 복들은 자기가 닦아 나가는 건데, 내가 왜 이랬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내 주변은 왜 이랬나, 이런 거 탓하기 전에 내가 잘 해야 된다. 내가 잘 하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내 복이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 바꾸는 데 따라서 자기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1800년대에 이제 우리로 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들어올 때고, 중국은 그 화려했던 청나라가 끝장이 나가지고 서구 여러 강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천하를 유린하고 이럴 때죠.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한테 망한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서로 나라에서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아무튼 서로 싸우고 당파싸움 하다가 결국 망한 거라.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어떤 생활 수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나,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고, 탄간오리들이 서로 호용식 하려고 국민들 고열 짜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못한 다산 정약용이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흠흠신서라고 하는 책이라. 거기 보면은 그 정부 관리가 된 사람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그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게 다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걸 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끼리, 양반들 저끼리 매간매직하고 일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틈을 타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조선 조그만 열강에 일본 사람 들어오지요, 러시아 사람 들어오지요, 중국 사람들 패망해가니까 못 들어온 거라. 그런데다가 일본 사람은 청나라하고 깔짝깔짝 이렇게 건드리 심리 견딜과 서로 전쟁해가지고 결국 청일 전쟁해가지고 중국이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쳐들어가가지고 중국도 먹어버린 거예요. 이리 됐는데, 그러니까 그 거대한 중국이 별명이 뭐냐면 잠자는 사자였거든. 그러니까 이 인구가 지금은 13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9억쯤 됐거든요. 그런데도 인물이 없었겠습니까?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 쓸 데가 그때 백성들을 계몽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 누구냐?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중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일본에 유학을 뭘 했냐면 의학 공부를 해봤어요. 내가 중국에 이 수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서양 의학을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로 치료를 하면은 병자도 줄어들고 문제도 좀 적어질까 이가 이 생각에서 거기서 이제 의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어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 옛날에 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짧은 대한뉴스 같은 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본에서도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에 관한 짧은 뉴스를 하는데 그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은 러시아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일본 병사들하고 이래 와가지고 그 중국 국민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러는데도 옆에 아주 건장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멍청하게 치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본 루신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저렇게 건장하고 훌륭한 청년들이 자기 동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도 없고 저렇게 서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가 약해서 일본 사람들은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정신이 썩어가지고 나라가 침략당하는구나. 내가 인간의 몸,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날로 당장 의학 공부를 때리치우고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학이야말로 인간 정신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일제 암울한 시대 때 윤동주 같은 시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시를 쓰므로 해서 그 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마음에 야 우리도
그 해방의 희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또 독립운동의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독립의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인들이 쓴 그런 시를 보면은 새로운 희망들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그게 시의 힘이거든요. 그 시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비타민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시입니다. 특히 나라가 암울할수록 시라는 게 더 이제 그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외우고 뭐 예를 들면 님원신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님이 누구냐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유해서 시를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용운 스님도 시를 쭉 쓰다가 시로서만이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뭘 쓰냐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총칼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뭐냐? 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힘이야말로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총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인도하고도 셰익스피어하고 안 바꾼다 이랬거든요. 셰익스피어 소설 유명한 4대 희극이 있고 4대 비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쓴 그런 이제 소설을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인도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너희는 셰익스피어가 있냐? 우리는 타고르가 있다. 이런 말. 타고르라고 하는 또 시인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인이 있거든요. 그 일본 사람은 그 셰익스피어하고도 안 바꾸는 일본의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 누가 있겠느냐 이걸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윤동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용운이 있습니까? 참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면 참 꼽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감기가 들어가 기침이 나서 미안합니다. 세계 북페어가 있는데요. 북페어가 뭐냐면은 이제 책을 이제 전시하고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제 세계 각국의 책을 가져다가 전시하고 이런 걸 북페어라고 그러는데 그 북페어에 어느 사람이 갔는데 그 한복판에 그 세계 각국의 책 가운데서 이 올해의 작가 해가지고 책을 딱 펴놨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한글로 된 책이 하나 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보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이 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삼성이 휴대폰으로 세계 각국을 재패를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문학으로서 세계를 재패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자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내 소원은 하나뿐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정부 청사 유기장을 닦으면서 우리나라가 문화로서 세계에서 재패하는 가장 으뜸된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문화가 강대국인 나라, 그게 김구 선생의 소원인데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문화가 이렇게 대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중국 민족이 문화로서 뛰어나고 문화로서 이 머리가 개조되고 정신이 개조된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문학가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악효정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악효정전이 중국 역사에서 근대 소설의 가장 훌륭한 이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큐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중국 민족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남들 하라면 하고 그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멍청한 사람에 비유해서 아큐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 중국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도 좀 정신 차려서 세계 열강에 좀 뛰어들어가서 중국 민족에 갖다가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작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민족의 정신을 계몽하고 결국은 중국이 이제 그 개방화돼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같은 사람은 지금 정책을 뭘로 삼느냐? 1대1로. 1대1로라고 하는 거는 큰 띠를 가지고 한 길을 간다. 정말 해서 옛날에 자기네들이 영광스러웠던 중국 역사를 되살리고 영광스러운 중국의 문화를 되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 뒤에는 미국을 앞서는 게 중국이라고 자기네들 목표를 그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에 공산주의 하다가 하루아침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 그대로 두되 우리는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방식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변화시킨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도 옛날에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런 공산주의냐? 그저 공산주의 아닙니다. 중국식 공산주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리한 게 뭐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막스가 쓴 그대로 자본론에 의한 그대로 살지 않고 중국화된 이 공산주의 하면서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중국 13억 인구를 갖다가 통제하려면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 하나 딱 내죠. 도로 하나 딱 내면은 한국은 토지 보상금에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어떻습니까? 땅은 정부 거, 집은 너거 거. 그러면 뭡니까? 이사할 돈만 딱 주면 되거든요. 집 저기 몇천 호 지어놨으니까 저로 이사하시오. 그럼 이사도 땅값 아줘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땅값에, 땅은 정부 거니까 우리가 도로 내겠습니다. 그럼 직선 도로 쫙 내버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경에서 무안까지 차로 간 일이 있는데요. 3시간을 가는데 운전사가 핸들을 안 쥐고 그냥 한쪽에 손가락 끝만 이리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운전사가 하는 말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도로가 일직선이라 핸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쭉 갑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공사를 할 때 우리 국민처럼 이에서 이 말하고 저서 저 말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공산당은 체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야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여당이거든. 그러니까 뭐 정책 하나 딱 씌우지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슨 안을 하나 씌우면 야당에서 꼭 반대하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됐든지 아니면은 한국당이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딱 하나만 정책 씌우면 밀고 나갑니다. 그 정부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인구를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통제하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안 하고 정치적으로 만약에 민주적인 방식을 썼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식 공산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난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 가죠. 지금 베트남 가면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장사하고 정부 간섭 안 받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원래 이게 자본론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공동 생산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뭘 해가지고 같이 그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50, 못하는 사람도 5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을 작업을 하는데 부지런히 해도 결국 내가 받는 건 게으름지기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뭐 일을 뭐 열심히 할 그런 뭐 있나 늘어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폐해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정치는 공산주의 하더라도 경제는 자본론으로 하자. 자본주의 방법을 쓰자. 그 자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버린 만큼 내 것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사 허용합니다. 너가 기업도 만들어라 뭐다. 그러면 개인의 능력대로 기업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대로 장사해가 내가 노력한 만큼 돈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다는 거죠. 그 방식을 누가 또 채택했냐면은 베트남에서 채택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월남하배가 젊은 사람을 많이 갔잖아요. 미국 편에서 우리가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베트남 이겼죠. 베트남 이겨가지고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여행 가고 아무런 제재 안 받고 너무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에 시집도 오고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정치의 체제는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딱 만들어낸 대로 쫙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미국의 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면은 벌금을 얼마 낸다 이런 만약에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에 뉴저지 주에는 예를 들면 벌금이 50이다 이러면은 그 올리온스 이쪽에는 그러면은 뭐 100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주마다 이 벌금이 다르고 법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너가 이렇게 해라 이래도 주가 각 주가 난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버티면은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제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미국은 또 이렇게 운영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대통령 힘은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한국처럼 민주주의 하면서도 반대가 이렇게 또 격렬하고 이런 데는 좀 잘 없습니다. 어쨌든 루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중국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 문학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문학은 어디 있습니까? 책 속에 있죠. 여러분들 책 1년에 몇 권 봅니까? 책 안 보거든요. 한 권, 두 권 이 정도 보면 많이 본다고 보는데 그 또 젊은 사람한테 책 몇 권 보노 이러면 서너 권 본다거든요. 무슨 책 보노 이러면은 그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본다 이러면 도움 안 되는 책 보는 것도 소설책 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 뭔가 이게 인생이 고양될 수 있는 책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이 받았던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인 거라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를 이 수준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길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답니다. 원래 의사 하던 사람, 의사로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사람 몸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 정신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학가로 배신해가지고 자기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 청나라 정부가 멸망하고 새로운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거를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문도 원래 의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의사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갖다가 치료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가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의 혁명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그 청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각을 하면은
전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주부고 이제 연세도 들고 있어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변화에 따라서 여러 사람한테 변화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어느 정도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서로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조됨으로 해서 상대방이 변합니다. 왜? 상대방도 그 사람 행동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 행동 참 훌륭하구나. 변화합니다. 그 사람도. 그게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게 그런 요건이에요. 옛날에 와호장룡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와호장룡. 근데 거기 영화 음악을 맡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탄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가난하게 유학 생활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벌이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바이올린 치면서 이제 앞에 통 하나 놔놓고 거기 돈 넣으라 하고 거기 이제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고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보니까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라. 저기서 내가 연주를 하면은 돈 좀 벌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탄돈이 그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탄돈의 연주를 듣고 돈을 이제 그 사람 그 앞에 놓인 통에 이제 돈을 많이 넣게. 이제 그걸 보던 그 근처에 있던 바이올린 하던 흑인 여자가 그걸 보더만 아주 돈벌이가 되니까 나도 저 옆에서 이제 연주해야 되겠다고. 그래 이제 같이 이제 연주를 하고 이런 이제 그래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생활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해서 되겠나? 난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렇게 부지런히 버린 돈으로 저녁에 이제 그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점점 자기가 이제 그 교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래가 결국은 무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무대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 바깥에 그 길거리에서 연주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뉴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데 다니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자기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대학을 안 가고 옛날처럼 그냥 은행 앞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에 만족해 있었으면 내가 오늘 같은 이런 사람이 됐겠느냐. 근데 내가 없는 돈이지만은 대학에 내가 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투자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은행 앞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 앞에 아직까지도 그 흑인 아가씨가 연주를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이제 그 아가씨 앞에 가가지고 안녕 이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자기하고 같이 그 은행 앞에서 연주하던 사람이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냈느냐면서 난 요즘 저기 그 큰 연주 무대에 있는 거기서 연주하고 있어 하니까 그 앞에서 연주하면 뭐 장사가 잘 되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 무대에 올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주하는 그 콘서트 홀 앞에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는 줄 그렇게 알고 거기서 이거 돈벌이 되나 물었는 거죠. 그래 돈벌이 좀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미국 생활 청산하고 중국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음악가가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와호 장룡의 음악 감독을 맡아서 작곡을 한 그 이제 그 탄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처음에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이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방향을 선회하고 새로운 세계를 들어감으로써 자기한테는 큰 인생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하고, 출발해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은 그냥 그 방향을 선회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지금 70이 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평소에 이제 젊을 때 시 짓기를 좋아하고 좀 시집을 즐겨 읽었는데, 시집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틈이 없었는 거야. 남이 60이 넘어가지고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한가하니까 새로 책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지금 유명한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60부터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 유명한 풍경화 그리는 할머니 있는데, 제가 그분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지금 80인데 그분은 70살에 화가로 입문했습니다. 제 결코 늦은 때,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부여한, 그 세상이 부여한 어떤 그 이름이 뿐이지, 실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는 나이하고 구애 없습니다. 옛날에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그런 걸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 심겠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일 지구 멸망할 줄 압니다. 오늘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심는다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일 멸망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할 일이 뭔가 싶어. 내가 오늘 사과나무 심는 게 최선이겠구나. 그런 거죠. 지구가 결국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명이 내일 모레라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배고프니까 오늘 밥은 먹거든요. 똑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을을 가지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내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뭔가 보람된 이런 삶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름이 나든지 아니면은 재물이 많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형편대로 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나무 심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은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 못 해가지고 못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 가면은 옥을 이렇게 끄잡아내는 돌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바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돌 속에 그 아름다운 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캐러 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 강에 있는 그 돌을 막 두드려 봅니다. 소리가 다르면 거기 보면 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껍데기만 딱 제거하면 안에 옥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났다,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글을 하나 쓰더라도 아니면 무언가를 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합니다, 그것을. 그게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법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자각하는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느끼는 그게 이게 불법 공부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을을 차리는 그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 기침이 많이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